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대리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는 기본서 10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대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고 싶어요. 법률행위를 병하고 하고 싶어요. 직접 해도 되죠. 직접 해도 되죠. 근데 직접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을을 보내겠다. 자, 그러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뭐 요컨대 수권이라는 걸 하고, 수권. 자, 수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준다는 뜻이죠. 권한을 준다. 자, 그리고 수권을 통해서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병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는 을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건 갑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을이 하는 거죠. 을. 그래서 을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을은 행위자다, 행위자. 자, 그러나 행위는 을이 했지만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받는 자는 바로 갑이라는 거지. 갑. 효과 귀속은 갑에게 된다. 자, 이로써 행위자하고 효과를 귀속받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이런 제도가 무슨 제도다? 바로 대리제도라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대리제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왔다, 시험에서. 그럼 이상한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복대리. 자, 그리고 무권대리 나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대리입니다. 기본이론 과정에서 표현대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보고 갈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대리제도. 자, 01번 서설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의 첫째 줄입니다. 본인이 대리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자, 이렇게 하는 걸 가리켜서 능동대리라고 해요. 능동대리. 그리고 이어서 수령하고라고 돼 있죠. 이건 받는 겁니다. 이런 건 수동대리입니다.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자, 해서 2번에 나와 있죠. 행위자하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요게 대리의 본질입니다. 자, 내려가죠. 대리 종류. 자, 대리는 임의 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임의 대리입니다. 수권이라는 걸 하게 되고 권한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고 이로써 대리인이 되면은 임의 대리라고 해요. 임의 대리. 수권이 있으면요. 자, 반면에 수권이 없는데, 수권을 하지 않았는데 법에서 정한 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를 법정 대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면, 자, 갑이 미성년자면은 그 미성년자의 요컨대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뭐 수권이라던가 이런 거 하지 않죠.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에 보시면은 능동대리 그리고 수동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능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 수동대리는 받는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유권 대리도 있고 그리고 무권 대리도 있다. 자, 유권 대리 같은 경우는 권한을 갖고 하는 거죠.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유권 대리인 거죠.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효입니다. 유효. 당연하죠. 유권 대리는 왜 유효해요? 예? 유로 시작하잖아요. 유로 시작하죠. 유효라는 거지. 유효. 그러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건 무권 대리. 권한이 없는데 대리 행위하는 거잖아요. 권한 없는데.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지. 무효. 무효예요. 왜 무효죠? 무로 시작해서. 에? 무로 시작해서 무효죠. 자,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죠. 왜 유동적 무효인지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무권 대리 파트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113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제 02번에 보시면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대리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대리제도라고 했습니다. 대리제도. 자, 대리제도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대리권이 나오고요. 대리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리 행위가 나옵니다. 대리권과 대리행위. 이렇게 이제 두 파트를 묶어서 대리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본인 갑이 있고 본인 갑이 임의 대리라고 한다면은 수권을 하는 거죠. 자, 수권하는 거 자체가 대리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리권 파트에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갑의 대리인 되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하겠죠. 법률 행위를. 이게 바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행위 파트에서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다루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돼. 꼭 나와요. 꼭 나와.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대리. 자, 두 번째 복대리가 있고요. 대리인이 선임하게 되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에서 매년마다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에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표현 대리. 표현. 자, 이 순서대로 해서 내용들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113페이지입니다. 대리권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 대리권 파트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총 4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리권 범위. 두 번째, 대리권 제한. 세 번째, 대리권 남용. 네 번째가 대리권 소멸이에요. 자, 이쪽 파트는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을 확인합니다. 대리권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권한의 범위를 정했다면 그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정하지 않았을 때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 대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바로 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8조를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보존 행위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죠. 무제한. 2호에 나오는 이용 개량 행위. 이용 개량은 무제한이 아니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분 행위는 해요, 못 해요? 처분 행위 못 합니까? 예. 처분 행위 못 해요. 처분 행위는 못 한다. 왜 못 하죠? 왜 못 하는 거죠? 118조에 없어서. 11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 행위는 못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114페이지로 옵니다. 자, 첫 번째, 보존 행위는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자, 밑에 사례를 보면 가옥을 수선했다.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들어갔다.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채권이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보존행위죠. 자, 이것들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내려와서 이용계량행위. 수익 창출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용계량이 바로 목적물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양과로 1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번에 나오고 있는 가옥을 갖다 계량했다. 이것도 이용계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입장을 좀 보죠. 3번에 나오고 있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첫 번째, 양과로 1번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 이 정도는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양과로 2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파랑 색깔 부분 보시면은 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 주는 거, 이 정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수령하는 거. 이자와 잔여금을 수령할 수령 대리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밑에 4번이요. 대리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는 것들, 못하는 것들, 못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처분행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갖다 해제해버린다. 계약 해제. 처분이에요. 자, 아니면 상대방이 지고 있던 채무를 갖다가 면제시켜버린다. 상대방이 지고 있던 채무를 면제시켜버리면은 본인의 채권이 없어지거든요. 처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매각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다 처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수권을 얻지 못한 이상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보면 양과로 1번에 나오고 있는 채무 일부 면제. 파랑 색깔 부분 보시면 돼요. 양과로 2번에 해제할 권한. 없다. 3번에는 계약 해제권. 4번에는 부동산 처분할 권한 없어. 5번은 예금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싹 다 무슨 행위라고요? 다 처분행위고 할 수 없다. 네모 3번으로 내려갑니다. 대리권 제한입니다. 자, 여기서는 124조를 보고 좀 넘어가죠.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 법률행위에 관해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 맥락에서는 자기 계약을 하지 못하고 쌍방 대리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외적 허용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거죠. 예외적 허용. 첫 번째 예외적 허용은 어떤 경우죠? 본인의 허락이죠. 본인의 허락이잖아요.
124조에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 못한다 그랬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4조 두 번째 문장에 나오고 있는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이행. 자, 다툼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본인의 허락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서 물어봤자 뭐 따로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이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무사.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법무사께서 하시는 일이 등기 신청이지 않습니까? 자, 등기를 신청하는 건 대부분 계약의 내용이 다 이행된 후거든요. 다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된 채무를 갖다가 변제하는 것은 다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다툼 없는 채무 이행입니다. 자, 책에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115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서 지금 예외적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요. 다툼 없는 채무 이행.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에 나오네요. 자, 사례 1번에서 동일 법무사. 매도인, 매수인 쌍방 대리에서 등기 신청하는 거 허용된다. 자, 그리고 사례 두 번째입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이 5억 원의 돈 관리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우리 대리인께서는 채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금전 채권 1억이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에서 1억 빼가는 거죠. 허락 받고 빼가요? 그냥 빼가요? 그냥 빼갑니다. 왜냐하면 예외적 허용이라서.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다툼이 있는 거라서 다툼이 없는 거라서. 다툼이 없는 겁니다.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대리권 소멸은 127조 그리고 128조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127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입니다. 총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경 개시. 마지막으로 대리인 파산이죠. 자, 그리고 128조로 내려오면 임의대리에 국한되는 2가지 소멸 사유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두 번째, 수권했던 것들을 철회했을 때가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5번,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을 남용하였다. 자, 갑이 집을 갖고 있었어요. 집. 자, 집을 갖고 있었고 이 집을 갑이 매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매각을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주택 매각과 관련된 그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 거죠. 자, 그러면 을은 이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집을 갖다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서 을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집이 시세가 3억이었던 거예요. 3억. 근데 을이 병한테 형, 이거 내가 1억에 넘길게, 1억에. 1억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만 받고 명이 넘겨버리는 거지. 자, 을이 이런 식으로 대리 행위를 해버리는 건 갑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죠? 병을 위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대리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남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용하신 겁니다. 아니면 3억에 팔았더라도 3억에 팔으셨더라도 명의를 넘긴 다음에 3억 갖고 뭐 도망가 버리던가. 도망가 버리는 게 횡령이죠? 횡령.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횡령하시는 게 갑에 대한 배신이죠. 이걸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실제 문제 지문에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도 지금 대리권 남용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때 을이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했더라도 을은 대리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권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유권 대리라는 겁니다. 유권 대리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거 유효라는 거지. 유효. 네. 유효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선 찾아오고 싶죠. 이 집을.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병한테 넘어간 등기도 유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집이 그대로 병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갑은 찾아오고 싶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을을 잡아야 되겠죠? 을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어떻게 하죠? 잡아서 뭐 이렇게 족쳐야 돼요?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데 얘는 도망갔으니까 못 찾아요. 그럼 집을 찾아와야 돼요. 그럼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병한테 넘어간 등기를 무효로 만들려면은 갑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된다. 당신 을하고 계약할 당시에 알고 있었지. 을이 남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 혹은 알 수 있었잖아. 라는 것에 대해서 갑이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병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자, 종합해보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는 유권 대리라서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비진이 표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107조 비진이 표시죠,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자, 일단 남용의에서는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였다라는 말 나오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리권 남용이 유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였다. 내려갑니다. 2번 문제 해결.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원칙은 유효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대리인 쪽에서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듯이 상대방이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비진이 표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까지가 대리권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대리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행위. 여기서도 역시 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파트고요. 자,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현명주의. 현명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세 번째로 대리인 능력.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책 순서대로도 그대로죠. 네모 1번, 먼저 현명주의입니다. 한자 보이세요? 이 현자가 무슨 현자예요?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나타낼 현자입니다. 네, 명은 이제 이름이겠죠. 자,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죠. 누구 이름 나타내야 되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본인 갑이 있고, 우리 대리인이 계실 때. 자,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 근데 이게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자기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갑의 대리인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의 효력은 을한테 가는 게 아니고 갑한테 가는 거구나를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를 밝히는 거,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자, 그러면 을이 여기서 현명을 하시면, 자, 현명을 하면은,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했던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된다는 거죠. 대리 행위가 된다. 자, 그러면 대리 행위가 됐으니까 그로써 그 행위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갑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된 조문이 바로 114조예요. 1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것은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죠. 자, 반대로 그러면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는 걸 안 하셨어요.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건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을이 병하고 했던 그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숙권을 할 당시에 어떤 내용을 숙권했냐면은, 야, 내가 상가를 사고 싶어. 상가를 매수하고 싶단 말이야. 괜찮은 상가 있으면 좀 알아보거라. 이렇게 숙권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가를 매도하는 쪽 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될 건데, 현명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상가를 누가 매수하게 되는 거죠? 을이 매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명을 하지 않아서 대리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써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누구한테 귀속이 돼버린다? 예, 을한테 귀속이 돼버린다는 거지.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을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가 더 있죠.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대방 쪽에서는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 행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 귀속은 누구에게로 이루어진다? 갑한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세 줄이 바로 현명주의가 되겠습니다. 115조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뭐를 안 했다는 뜻? 현명을 안 했다는 뜻.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또 예외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가 현명주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조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뒷페이지. 이제 하자로 가겠습니다. 대리행위에서의 하자. 120조입니다. 자, 116조를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대리행위 하자. 네. 네. 하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사기강박이요. 사기강박. 비진이는 의사표시 불일치고요. 비진이 의사표시 불일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이라는 거지. 예, 사기강박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갑이 있고, 자, 본인이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이 있고, 자, 우리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뭔가 법률 행위를 합니다. 자, 병하고 법률 행위를 한다. 이게 바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자가 있다는 거지, 하자가.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을 사기쳤던 거예요. 사기쳤어요. 그럼 이건 하자가 있는 겁니까? 예, 하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려면 그 사기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적 간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의사결정하죠? 누가 의사결정한다? 얘가 하죠. 얘가 의사결정해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을한테 사기를 쳐야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의사결정해야 안 해요? 갑은 안 하죠. 갑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갑 어디 있어요 갑? 예? 여행 중.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예? 지금 태국에 있어. 태국에. 여행 떠났어요. 태국에. 예? 여행 중이라고. 여행 중.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을이 한다는 거지. 현장에서 계약서 쓰고 결정하는 걸 을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을을 사기쳐야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은 가만히 냅두고 본인을 사기쳤다. 본인을. 자, 본인을 사기쳤으면은 이거 하자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하자 없는 거예요. 의사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아예 없는 법률행위라면 갑하고 병하고 직접 법률행위를 했던 거라면 병이 갑을 사기쳤을 때 하자 있는 거죠. 을이 없는 법률행위라면요. 근데 지금 법률행위는 의사결정을 갑이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사기를 칠 때 을을 사기 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하자의 유무,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니까 판단의 어떤 표준이 되는 것이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바로 그거죠. 예. 자,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을 사기를 쳐서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결정됐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자, 그로 인한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한테. 자, 그로 인해서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하자가 있는 건데 사기를 당한 쪽에서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취소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취소권이. 그래서 갑은 이 태국에서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태국에서. 네, 바로 그거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예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하자가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뭐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걸 싹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중매매에서의 적극 가담도 그렇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그렇고, 담보 책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들을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차고가 되려면 차고로 취소하겠습니다 가 되려면 갑이 차고해야 돼, 을이 차고해야 돼? 을이 차고해야 돼요.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는 누가 해요? 취소는 갑이 하시겠죠. 취소. 적극 가담에 해당이 되려면 갑이 적극 가담해야 돼, 을이 적극 가담해야 돼? 을이 적극 가담하면 그게 적극 가담한 거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담보 책임을 묻고 싶다. 물건의 하자에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 쪽에 선의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갑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을이. 대리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대리인 표준이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세요. 불공정에서는 경솔하고 무경험, 이것만 대리인 표준이었죠.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이었습니다. 뭐를 본인 기준? 궁박이요, 궁박. 그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책 보죠. 자, 120페이지 밑에 쪽으로 내려오세요. 심화학습 1번. 하자 판단의 표준은 대리인이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사기 강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자 판단의 기준은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행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근데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누구한테로? 갑한테로 귀속이 된다는 거지. 예, 바로 그거죠. 자, 오른쪽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대리인 표준. 자, 3번에 통정의 표시, 대리인 표준. 4번 불공정도 대리인 표준인 건 맞는데 경솔하고 무경험이 대리인 표준이에요. 궁박은 본인. 5번 이중매매서에 적극 가담의 표준이 되고 있는 자도 바로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담보 책임. 갑이 이랬던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소파를 좀 사라. 소파를 좀 사와라. 그래서 의리 대리인으로서 소파를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서 소파를 사는 거죠. 근데 뭐 뜬금없이 소파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뜬금없이 왜 소파를 얘기를 하세요? 제가 최근에 산 게 소파였어요. 그래서 소파예요. 소파를 살 때 저는 좀 좋은 걸 샀으면 했죠. 좋은 거를. 제 생각은 그렇죠. 이제 결혼 살림을 하잖아요. 이제 좋은 걸 사고 싶죠. 근데 좋은 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서 소파가 다 지금 해져가지고 그 소파 이렇게 날리는 거 있죠. 이렇게 풀풀 날리는 거. 그래서 새로 바꿨어요. 소파를요. 야, 소파 사와라. 소파 사와. 그럼 얘는 소파 사러 가서 의사결정해 안 해? 네? 의사결정해 안 해? 합니까? 뭐를 결정하죠? 뭐를 결정하죠? 자, 만약 갑이 을한테 야, 너 가서 저 담배 좀 사와. 담배 좀 사와라. 의사결정해 안 해? 을은? 의사결정을 하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런 담배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담배를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야, 소파 사와, 소파. 그럼 의사결정해 안 해? 하죠. 소파 종류 많잖아요. 색깔, 뭐 구성, 가격 다양하죠? 결정해야죠. 결정. 그 소파 사오라 그랬어요.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고 소파를 사서 왔다고. 이렇게 사서 왔다고. 근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거지. 여기 하자가 있었던 거지. 하자가. 그럼 이건 물건의 하자잖아요. 소파 이렇게 딱 앉았더니 바로 그냥 꺼져버렸어. 소파가. 물건의 하자가 있죠. 그러면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이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 쪽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죠. 뭐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청구하려면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고요. 매수인 쪽에서. 그럼 여기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가 선의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이라는 거죠. 을. 얘가 선의무과실이어야 돼요.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갑 쪽에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병한테.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할 때의 표준, 그게 누구기 때문에? 대리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갑이 을한테 수권을 할 때 이랬던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가구점에 갔는데 가구점 갔는데 이 가구점 2층에 가면 2층에 가면은 2층 A열 끝에 이태리 장인이 만든 겁나 근사한 소파가 있어. 야, 색깔은 갈색이었어. 야, 그걸로 사와. 갑이 그거를 콕 집어서 사오라 그랬어요. 그럼 갑이 이렇게 콕 집었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을이 내리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누가 내려놨어요? 얘가 의사결정 해놨잖아요. 지금. 야, 그걸로 사와야 돼. 그걸로. 그럼 이 경우는 갑이 이태리 장인 소파로 사와 라고 했으니까 을은 가가지고 의사결정 해 안 해? 안 하죠. 이런 경우는
이소타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선이 무과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하자의 유무를 판단을 할 때의 그 표준,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가 있었을 때,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네. 책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잘 안 보이죠? 120페이지에서 밑에 116조 2항에 나옵니다. 116조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습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경우는 본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기준 판단하게 되니까? 본인 기준 판단하게 되니까 아니 대리인이 몰랐잖아요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께서 알았든지 몰랐든지 야 얘는 판단 표준이 아니라고 지금은 이 바보야. 네가 이렇게 찝었잖아. 지시했잖아. 그러면 네가 판단 기준이야. 네가. 이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3번 갑니다. 대리인 능력입니다. 자, 117조에 나와 있듯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뜻하는 바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거지. 제한 능력자 몇 명 있죠? 제한 능력자 3명 있죠? 맞잖아요. 3명 있잖아요. 3명. 제한 능력자. 예? 4명 아니냐고요? 3명인데요. 자, 이분들은 행위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행위 능력이 없는 분들. 이분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3분이죠, 3분. 첫 번째 누구예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 다음 또 누구예요? 피한정 후견인. 네? 피한정 후견인. 심신이 박약하신 분들이죠.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3사람이잖아요. 4사람, 뭐, 한 사람 어디 갔죠, 그러면? 이게 3사람. 이분들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들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들이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해도 그 법률 행위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할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1번 확인하세요. 의사 능력자임은 요한다.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요.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왜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하느냐? 의사 결정하니까. 뭐 하니까요? 의사 결정하니까. 의사 결정. 네. 의사 무능력자들은 어떤 분들이 의사 무능력자들이죠? 만취자. 맞아요. 만취자. 술이 떡 때문에 이거 의사 능력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들이 법률 행위를 하죠.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만취자들. 예. 자, 2번.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양과로 1번에 나오듯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요까지가 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들 다 해가지고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양이 방대한데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문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복대리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